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집권했나요? 가짜뉴스로 밀란이 일어났죠. 그 밀란에 힘입어서 대통령을 탄핵시킨 뒤에 상대방 정당을 무력화시키고 집권을 했죠. 물론 선거라는 형식은 치렀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민주정치를 실현했다. 정당성이 있다. 형식적으로는 그게 맞죠. 근데 형식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과 내용이 갖춰져야지 뭐든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가짜뉴스로 밀란을 일으켜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상대방 정당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그래서 선거에 당선됐다. 내용상으로는 큰 결함이 있는 거죠. 그래요. 형식적으로는 민주정치를 실현했을지 모르지만 내용상으로는 민주정치를 파괴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는. 민주정치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선거가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나요? 권력을 분리시키죠. 상권 분립 이런 게 있는 거죠. 상권 분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재판을 권력을 왜 분리시키나요? 권력이 집중되면 권력이 사유화되더라. 권력을 분리시키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목적도 있고 또 다른 목적은 뭔가요? 어떤 사인이나 집단에 의해서 재판이 좌지우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좌지우지가 되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재판 결과를. 전 국민이 그래도 재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권력 분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목적이죠.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재판부가 결정했으니까 다 된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참수 작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요. 100명에 이르는 사법부 그래요. 인사들을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거예요. 참수 작전이죠. 그런 일을 벌이면서 결론을 정해놓고 재판을 한다. 재판부가 판정을 했으니까 상권 분립인 것 같지만 또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생각을 잘 해보라는 거예요. 민주정치는 형식적으로만 실현된다 해서 그게 민주정치가 실현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또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개성을 내세웠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는 노무현 정부 인사들인 경우가 많았다. 정책을 살펴봐야 되겠죠. 정부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성향과 생각은 잘 안 바뀐다 했죠.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거 들어갔으니까 모두 그래요. 노무현 정부 이탄이 되는 거죠. 노무현 정부 때 그래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 했죠. 그러면 반성할 것 같지만 반성해서 좀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람의 성향과 생각은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성을 할까요?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일을 추진했는데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어. 그러면서 똑같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뭐 더 강력하게 하거나.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 비서관을 역임했으며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였던 이낙연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맡아 취임사를 초안하는 등 노무현의 입으로 불렸다. 그렇죠. 대통령부터가 이미 노무현 정부 인사였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노무현 정부 정책과 거의 같다. 사람이 같으니 달라질 것은 없다. 그 사람의 성향과 생각이 잘 안 바뀐다는 거는 뭐 이런 걸 보면 잘 알 수 있는 거죠. 반성하는 경우는 잘 없다는 거예요. 큰 실패를 했어도. 산업정책, 부동산 정책, 대북정책 등 모두 마찬가지였다. 물론 차이점도 있었다. 대부분 다 같았는데 차이점도 있었다는 거예요. 방식이 그릇되었다고는 하지만 김대중이나 노무현은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남아있어 산업을 파괴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군사정부의 업적을 보고 그래도 산업은 발전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산업과 같은 문명을 악한 것으로 치부하며 문재인이 그랬죠. 문명을 파괴하는 시도를 했다. 실제로 그렇게 시도했다는 거예요. 이명박 시절부터 산업으로 나타나는 문명 자체를 거부하는 환경 돌연변이 세력의 활동이 활발했다. 실상 문명을 거부하는 생각 역시 이 시대에 처음 생긴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옛날 때부터 있었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고대의 관습적 생각 중에 문명을 거부하는 생각과 전통이 있다. 그렇죠. 자연을 숭배하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명은 좀 더럽고, 뭐 악한 것이야. 자연은 순수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야. 그 자연을 예찬하는, 글들은 많죠. 고대부터 많았다는 거예요. 도통을 하여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들 중에는 문명을 거부하고 인적이 끊긴 살에 들어가 도통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런 이들 많죠. 현 시대도 많죠. 고대의 관습적 생각 중에 그런 생각이 쭉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고대의 관습적 생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그랬나. 이 여동빈이 쓴 글이죠. 9세기에 활동했던 사람이죠. 고대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금지 학도자, 오늘날 도를 배우고자 하는 이는, 도통하고자 하는 이는, 뭐 이런 말이죠. 여동빈은,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도사죠. 도사 중에 한 명이죠. 다범휘정, 이 고요정을 좋아한다. 고요함을 좋아한다. 고요함이 뭘까요? 그걸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악동 집회, 움직임을 싫어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정은 뭐고 동이 뭘지? 가만 앉아 있는 건가? 움직이는 건가? 그렇게 풀이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뜻이 아니겠죠. 부지, 강리, 원경. 어떻게 하냐? 억지로 원통함과 거리낌에서 벗어나려 한다. 벗어나려 하지만 의구 위로연. 하지만 그 원통함과 거리낌 주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통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정을 중시한다. 고요함을 중시한다. 그러면 이제 사람의 인연을 끊어야 되겠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짓을 하냐. 종옥, 절인, 도세. 세상으로부터 단절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심입, 산림.
산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이죠. 뭐 그냥 보겠습니다. 그냥 다 풀이하려면 힘드니까. 산속에 깊이 들어가면, 근데 들어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산속에 있는 호랑이와 표범과 이리와 온갖 짝기들과 악령들이 있고 사나운 우레와 새찬 바람이 있어 사람의 마음을 놀라게 하고 신을 떨게 한다. 신은 또 뭐지? 움직이면 뭐지? 고요하면 뭐지? 이제 이런 걸 이제 이해해야지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풀이해 주겠죠. 이거를 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때에 이르러 깨닫지 못하고 곁의 좁은 길로 달려 들어가도 도를 배우는 일에 반발하고 도를 배우는 일이 털럭만큼의 이익도 없다고 후회하니 사람을 해치기에 충분하다. 산속에 들어가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많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통도 안 되고. 그리고 결국은 사람을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성과 없이. 또 자연을 숭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있었다는 거예요. 문명을 부정하고 산속에 들어가야 된다. 자연 숭배 사상이죠. 문명 부정, 자연 숭배. 언급한 말은 9세기에 중국의 당나라에서 활동했던 도사 여동빈이 남긴 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런 거 잘못된 거다. 문명을 거부하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짓은 도사 이러면 그 인적을 끊고 산속에서 도 닦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장 유명한 도사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도라는 것은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깨닫는 게 아니다. 사람이 삶속에서 깨닫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깨달음을 얻으니가 고요함 속에 움직이면 도통하여 단이나 제3의 눈이 생긴다고 하였더니 고요함을 얻고자 하면 문명을 거부하고 산에 들어가 수련하여 도통하고자 하였다. 고요해라. 도대체 고요는 뭐지? 인적을 끊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움직이면 안 된다? 가부좌 틀고 앉아있고 뭐 그러잖아요. 잘못된 이해를 통해서 수련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함부로 자기 멋대로 이해해서 실천하면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단을 배꼽 아래에 생기는 물질로 생각하여 가부좌를 틀고 앉아 숨쉬기 운동을 하고 정하니까 가만 앉아있으란 말인 같다. 그렇게 풀이하는 거죠. 어떤 이는 미간에 집중하며 또 다른 눈을 얻고자 한다. 삼의 눈을 얻어야 된다. 이러니까 천목을 하늘의 눈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자연을 숭배하고 문명을 제약시하니 이러한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면 다른 사람 역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있나요 없나요? 한국에 많죠. 가부좌 틀고 앉아서 숨쉬기 운동하는 사람 많잖아요. 또 자연을 숭배하고 문명에서 벗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야 되겠다. 그래요. 그런 전통이 고대부터 있어 왔다는 거예요. 동북아시아에는. 다른 곳에도 있겠죠. 그래요. 고요함 속에 움직이라는 말은 비유적인 말이다. 욕망을 거치고 생각하라는 말이다. 인적을 끊고 뭐 산속에 들어가라 이 말이 아니라 고요해라 이 말은 비유적 표현이다. 욕망을 거치라는 말이다. 움직이라는 말은 뭔가 생각하라는 말이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왜 욕망을 거치고 생각하라는 말이지? 그러면 도통하나? 도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하기를 오래 하면 마음에 절로 드러나는 존재가 있으니 그 존재를 겪으니는 무척 많다. 욕망을 거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계속. 글로 적어보고
뭐 말을 하면서 녹음을 해놓고 그러면 더 좋겠죠. 기억이 안 나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이는 그 존재를 가리켜 곡신이라고 불렀고, 어떤 이는 반야바라밀이라고 불렀고, 어떤 이는 성령이라고 불렀다. 겪은 이들이 많겠죠. 뭐 욕망을 그치며 생각하는 일을 해본 사람이 역사에 얼마나 많겠어요. 뭐 그 과정에서 왜 못 겪어요? 누구나 겪죠. 근데 그것을 이제 그 존재를 겪은 이들이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가리켜서 곡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반야바라밀이라고 부르는 이도 있었고 성령이라고 부르는 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야 뭐 이제 이름 붙이기 나름이죠. 뭐 특별한 건 아니죠. 그와 같은 존재가 드러나는 의식은 또 다른 의식으로 변할 수 있으니 그 의식을 가리켜 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3의 눈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단이나 제3의 눈이란 거는 단을 만들어라, 제3의 눈을 만들어라, 그런 표현은 많죠. 청강성을 만들어라, 천목을 만들어라. 그게 무슨 말이냐? 불교에서는 뭐라 할까요? 이 단이나 제3의 눈을. 그래서 뭐 기억에 한번 다시 보긴 해야 되는데 반야신경에 나와 있잖아요. 반야바라밀에 의지해라. 반야바라밀이 뭐지? 그러다 보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생긴다. 불교에서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고 불렀구나. 글쎄 여러 단어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그래 발전된 의식으로 발전된 의식을 그렇게 표현했구나. 딱 보면 아는 거죠 뭐. 산속에 홀로 들어가 어찌 욕망을 거치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추위에 떨고 더위에 지치며 온갖 해충에 시달리니 고요해지기는 신경질만 나는 것이다. 그렇죠. 뭐 산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욕망을 거치고 생각해요. 추위에 떨고 더위에 지치는데 해충에 시달리고. 욕망을 거치고 생각하는 일 역시 삶을 충실히 살면서 하는 것이지 삶을 거부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이유로 예로부터 문명을 거부하며 도통하고자 하는 일을 가리켜 방문자도라고 불렀다. 방문자도라고 불렀잖아요. 방해라고 했잖아요. 방문자도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건 방문자도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또 그게 주류처럼 행동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공산주의는 현대 공산주의죠. 문명을 제약시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자연을 숭배하는 방문자도와 같다. 과거의 방문자도와 자연을 숭배하는 방문자도와 공산주의 특징이 뭔가요? 현시대 문명을 제약시하는 거죠. 공산주의를 포기하면 고대의 방문자도로 돌아가기가 쉽죠. 공통점이 있잖아요. 공산주의를 시행하면 경제적 평등은 고사하고 사람들의 생존이 불가능하고 인권이 유린되니 이 역시 방문자도이다. 방문자도죠. 뭐 생존이 불가능해지잖아요. 굶어 죽고 그러잖아요. 또 실상을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공산당에 의해서 인권이 유린되고 있잖아요. 사람을 훨씬 살기 좋게 만든다 해놓고 더욱더 비참한 삶을 살게 하잖아요. 방문자도라는 거예요. 두 개의 방문자도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 산업을 파괴하면 문명이 파괴되고, 문명이 파괴되면 자연이 회복되고 경제적 평등이 달성되며 도통까지 한다는 새로운 방문자도가 생기는 셈이다. 새로운 방문자도가 생긴 거죠. 과거의 방문자도는 자연을 숭배하고 문명 파괴하면 도통할 수 있다. 뭐 이런 방문자도가 있었는데 이제 그 두 가지가 결합되면 또 경제적 평등도 실현된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방문자도와 방문자도가 합쳐지면 진리가 될까? 그저 또 다른 방문자도인 것이다. 그래봤자 방문자도라는 거예요.
언급한 방문자도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은 문명을 파괴하고자 하는 시도를 했다. 원전 산업을 파괴하는 탈원전 정책을 시행했고 이명박 정부 때 물 관리를 위한 4대강 사업을 위해 설치된 보를 재자연화라는 명목으로 해체하는 시도를 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선한 일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요. 문명을 제약시하는 거죠. 산업이 포함되죠. 문명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은 현대 문명의 핵심의 에너지 기반을 붕괴시킴으로써 문명 자체를 파괴하려 하는 언급한 방문자도의 전형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파괴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임기 초인 2017년 말부터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급격히 재편했다. 2017년 12월 29일 신임 원안이 위원장으로 대표적인 탈원전자인 강정민 박사를 임명했다. 탈원전 원자를 임명했죠. 그래요. 산업을 파괴해야 한다. 일종의 이 강정민 박사라는 사람도 방문자도로 수용한 일로 보이죠. 이후 위원회는 원자력 공학 전문가들보다는 에너지 전환을 주장해온 법률가나 시민단체 출신 위원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이들 모두 언급한 방문자도에 심취한 이들로 보인다. 이 전문가들로 안 했다는 거예요. 방문자도에 심취한 이들 위주로 이제 투입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정부는 확실히 이제 원전 산업을 파괴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재편된 원안위는 결국 2019년 12월 영구정지 안건을 통과시키며 월성 1호기 파괴의 최종 관문을 열어주었다. 아마 지금 폐기되었죠. 먼저 그들은 미래의 숨통을 끊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중단했다. 또 이제 새로 지으려 하는 원전 건설을 백지화했다는 거예요. 이미 부지가 조성되고 주요 기기 제작이 진행 중이던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무기한 중단시켜 수천억 원의 매몰 비용을 발생시켰고 천지 1, 2호기와 대진 1, 2호기 계획을 철회함으로써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원전 생태계의 일감을 단번에 삭제해버렸다. 폐기해버렸죠. 그 손실만도 수천억 원에 이르렀죠. 7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비를 보강하고 수명을 연장했던 월선 1호기를 경제성이 없다는 거짓 명분을 내세워 강제로 멈춰 세웠다. 다시 이제 가동하기 위해서 어떤 보강을 해야 되겠죠. 7천억을 투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동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폐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방문자도에 심취해서. 이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점수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기 직전 관련 444건을 삭제하는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했다. 불법까지 저질렀더라. 불법 행위를 능히 저지를 수 있는 이유는 문명을 파괴하는 일을 지극한 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요. 수천억 원을 이르는 손실을 일으키고 불법 행위까지 저질러요. 왜 그런가요? 지극한 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극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불법 행위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생각했다 이러면 되죠 뭐. 지극한 선이라고 생각 안 했으면 안 했겠죠. 뻔한 거죠 뭐. 실상 그들이 시도한 문명 파괴는 지극한 선이 아니라 지극한 악이며 진실을 드러내는 일이 선에 해당하니 그들이 한 일은 지극한 악을 실천하기 위해 악한 방식을 동원한 것에 불과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정책은 결국 수만 개의 정밀 부품으로 이루어진 원전 공급망을 붕괴시켰다. 미래가 사라진 원자력 공학과에서는 전공자들이 급감하며 인적 인프라가 손실되었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중소협력사들은 일감절벽을 견디지 못해 도산학을 업종을 전환했다. 최고 수준에 이르는 기업들이 많았다는 거죠. 한국은 원전 산업이 가장 발전한 국가 중에 하나죠. 도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국가적 낭비가 큰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나요? 도산한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겠어요. 큰 죄를 저지른 거죠. 국가에 또 큰 죄를 저질렀고.
국내에서는 위험해서 안 짓지만 해외는 팔겠다는 논리적 모순은 그런데 또 외국에는 팔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돈은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한국 원전의 대외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었다. 수입국들로부터 자기 나라도 버린 기술을 왜 파느냐는 조롱을 사며 K원전의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켰고, 이는 체코와 폴란드 등 전략적 요충지에서 수주전에 치명적인 약점을 제공했다. 도덕적 파탄인 거죠, 뭐. 아니, 자기 나라는 또 자연이 좋다면서 무명 산업을 파괴하려면서 또 외국에는 또 팔아요. 외국 자연은 소중하지 않은 모양이죠. 유동빈은 문명을 부정하고 자연을 숭배하는 이들은 깨달음은 고사하고 결국 다른 사람들을 해친다고 했는데, 문재인 탈원전 정책을 보면 그와 같은 말이 사실임이 확인된다. 사실이잖아요. 막 자연 속에 들어가야 된다. 뭐 결국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사람을 해친다. 뭐 사람만 해친냐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을 일으켰냐는 거예요. 사실이죠. 또 윤리적 파탄도 보이는 거죠. 단순히 사람을 해치는 걸 넘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다른 나라 자연은 파괴돼도 상관없음, 이런 거냐는 거예요. 문재인은 현대 문명의 치수 능력을 부정하고 과거의 불안정한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지극한 선으로 여기며, 이명박 정부가 가뭄과 홍수 조절을 위해 구축한 4대강의 보를 자연을 파괴하는 적으로 간주하면서 이를 파괴하려 했다. 그렇죠. 또 이런 것도 하죠. 문제 그들은 금강과 영산강 보호 해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정당하기 위해 정부 기구를 동원했다. 환경부 산하의 4대강 조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탈원전 때와 마찬가지로 편향된 인사들을 배치했다. 방문자도를 수용한 이들을 배치했겠죠. 당연히 또 배치하겠죠. 평가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홍정호를 임명했는데, 홍정호는 4대강 사업을 반환경적 토목공사라고 비판해온 환경돌연변이 세력에 속하는 환자이다. 자연을 숭배하는 학자인 거죠. 당시 임명된 위원들 대부분 자연을 숭배하는 방문자도를 수용하고 활동한 이들이다. 이들은 보를 유지했을 때의 편익은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해체했을 때의 가상적인 이익만을 부풀리는 견제성 조작을 단행했다. 지구가 선이라 생각하니까 조작은 불가피하다 보는 거죠. 원래는 지극한 악을 해가기 위한 악한 행위일 따름인데, 이는 월성 1호기 폐쇄 때 사용했던 수법과 매우 흡사하다. 물 관리를 하면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은 선한 일이지만 하면서, 그렇죠. 그들은 반대로 사람을 해치더라도 자연을 복구하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인근 지역 원민들은 용수 부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았고 수조원이 투입된 국가인프라는 방치되어 기능을 상실해갔다. 문제는 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탈원전과 마찬가지로 자연을 숭배하며 미치광이가 되면 결국 사람을 해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해치를 뿐만이 아니죠. 뭐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요.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명부정론자구나, 자연숭배론자구나, 근거 없이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명백한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